청소년들, 특히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혹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포괄적이니까요. 근데 되게 이제 요즘은 하나다 둘 이렇게 기르시고 계시죠. 저는 아들만 셋 뒀습니다마는 다자녀인 경우와 아주 소수인 경우가 조금 좀 구분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자녀가 이 육아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성,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자율적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이 많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좋은 그런 교류 관계가 있어 좋긴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정말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가 많다. 특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자녀를 굉장히 권하는 편인데 이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강요하기는 좀 어렵지만 권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자녀들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엄마 아빠죠.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사회적 환경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이나 또는 아주 1차원적 집단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나와의 믿음 관계의 상대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를 믿고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나를 못 믿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의심을 해. 자꾸 점검을 하려고 해. 입증을 요구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장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한 쓸쓸함이나 좌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쪽나더라도 나를 믿어줄 유일한 사람 그럼 엄마여야 되는 거예요. 아빠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을지언정 믿는다는 그 전제가 확신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풍족한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누구나 다 부모로서는 바라죠. 내가 내 아이들 굶주리지 않고 또 헐벗지 않고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요즘 헐벗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를 전제로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내가 썩은 사과를 가져와도 그래 너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세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심정적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주는 부모가 어떤 물질적 풍요나 외부적 환경적 그런 모든 것을 갖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을 잘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뒤로 그 꼬리 내린 강아지처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늘 정면 돌파하고 맞서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또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화목제가 되어서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기거든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뭐 성적이 좀 뭐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그런 교육적 그런 과정을 잘 가져가기를 바라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자신감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기를 믿고 인정해주는 최소한 단위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그 부모님이 있다는 것, 형제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진 힘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좀 심정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그런 사람들, 청년들이나 청소년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성적은 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좀 좀 딸리고 처지더라도 당당함과 자신감과 패기와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더 사회적으로는 좋은 성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관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죠. 세대적 관점도 나의 관점이고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어른의 관점, 부모의 관점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예컨대 우리는 농업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농업사회 또는 산업화사회 또 지식정보사회에 걸쳐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전적으로 지식정보사회, 디지털 혁명 시대, 이제 얘기하면 IT 기반으로 한 AI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주역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명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나 어떤 짧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은 워낙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서로 달라야죠. 시대가 또 그렇게 문명사적인 그런 흐름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더 낙후되는 거 아닌가요? 낙오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관점에서 보자, 그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과 일의 이진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지금 지식산업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 또 그들 세대의 어떤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험하거나 또는 일탈되거나 위법적이거나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는 도덕적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방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목. 그러니까 케이지에다 넣어서 키우는 이 알 낳는 닭,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런 육아 방식은 안 돼요. 오히려 방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방목은 안 되지만 그 안전 조치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동산이나 이런 울타리를 적당히 쳐놓은 공간에다가 마음 놓고 닭이나 짐승을 이제 거기다 놔서 기르면 방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마음껏 자기가 뛰어놀고 또 자연 속에서의 섭생을 통해서 야생으로서의 생명 현상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그런 환경과의 대응 관계에서 생명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가축으로 따지자면 육질도 더 좋고 또 품질 좋은
우량종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범위를 잘 이렇게 보살피는 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놓고 그 속에서 방목하는 이런 형태의 청소년들을 뒷바라지하고 육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아들 셋을 키울 때인데 사내놈들 셋이니까 집안은 아주 전쟁터죠. 근데 제 아내만 해도 뭐 셋째 딸인데 셋째 딸로 자라가지고 또 더군다나 남동생이 있으니까 되게 남자들 세계보다는 여성성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아들만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 곱던 그 성품이 굉장히 뭐 좋게 얘기해서 다이나믹해졌어요. 왜냐면 뭐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 끓는 그 사내 아이들의 그 뭐 격정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고 던지고 놀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뭐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7층 아파트에 전세를 살았는데 그 아래층에 저희 대학 그 후배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아버님께서 저보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아주 씩씩하고 사내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나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게 무슨 뜻일까? 결국은 아이들이 쿵쾅거리고 잘 뛴다는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방목하고 또 아이들의 기를 꺾지 않고 활발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장을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또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이 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해가지고 1층 아파트를 찾았어요. 1층을 찾아보니까 마침 저희 바로 인근에 긴급히 이제 저 직장 때문에 팔고 어디 가야 되는 분이 생겨서 거기를 저희가 뭐 딱 샀어요. 1층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이죠. 거기서 1층 아파트에서 지냈어요. 그 1층은 아시다시피 좀 소란하죠. 왜냐하면 바로 창밖이 거리니까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상에서는 뭐 전층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복잡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주차하고 뭐 차 들락거리는 바로 또 그 주차장 앞이기도 하고 또 겨울이거나 여름이거나 그러면 직접 외부 날씨가 바로 직접 오니까 춥고 덥고 그러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작은 요인이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맘 놓고 길을 꺾지 않으면서 집에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제 아내도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집이 뭐 낮이나 뭐 저녁 때도 좀 초저녁에는 비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자기 친구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하다못해 벽에다가 농구 코트를 만들어 놓고서 막 물론 이제 큰 농구공은 아니지만 그 와서 막 애들끼리 게임도 하고 뛰어놀고 뭐 온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야죠. 또 성장 과정에서 거침없이 진짜 뭐 다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마음껏 자기가 자기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먼저 들어간 제 아내 입장에서는 집에만 가면은 난장판이니까 뭐 베개가 뭐 온 구석에 가 있고 뭐 집안에는 모든 물건들이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짜증도 났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꺾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방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도 뭐 누구나 그렇지만 건강을 제1로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을 좀 시켜줘야 돼요.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뭐 일정한 시험을 볼 때라든지 일정한 기간은 그렇지만 평상시는 열심히 뛰어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건강을 뭐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많이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뭐 물질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정서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등산을 같이 나가거나 뭐 자전거를 같이 타주거나 뭐 공을 가지고 뭐 같이 뛰어놀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 과정에서 그 체력과 그 건강과의 그 상관관계가 아주 생활 속에 남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면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좀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 작지만 중요한 하나 말씀만 더 드리고 요 질문에 대한 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를 속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도 피치 못하게 아이들을 속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약간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알아서는 좀 곤란한 그런 뭐 내용들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100%다 진실만 가지고서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렇고 또 어른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한창 아이들이라고 해서 왜 그게 없겠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정말 실수에 의해서 거짓을 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짓으로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결정적인 거 아니면 속아 넘어가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뭐 우리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작은 행위가 그 엄청난 안 좋은 그 결과로 발전할 것 같다라고 우려하지 않는 한은 한두 가지는 속아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성해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가 탄성을 가지고 원위치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기다려 주는 것도 믿어 주는 것도 사랑이다 이거죠. 네, 그런 뜻에서 약간은 적절하게 속아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믿어주는 그런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원적 관계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래요. 그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이게 제가 지금 뭐 직접 뭐 관여할 사안은 아니긴 한데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는 제가 이제 가정교사를 오래 했다는 것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오래 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라는 전제하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관심 갖고 더 공부에 집중하고 또 학습 효과가 좀 뛰어날 것인가 뭐 이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집안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딱 한두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학습 효과 그리고 공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면라고 이제 가정하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제가 가정교사를 할 때나 그룹 지도할 때 그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당부했던 그리고 어떨 때는 경고했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와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째는 독서하는 습관 혹은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게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도 좋아요. 만화책도 좋고 잡지책도 좋고 뭐 소설책, 시집, 뭐 참고서 어떤 것도 좋아요. 책이라고 하는 형태와 자기 생활 습관과 이렇게 좀 가까이 좀 해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뭐 만화책을 좋아한다. 만화책을 많이 사서 주거나 빌려주세요. 그 만화책 속에 있는 것도 글이고 그 속에 있는 것도 스토리예요.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 글과 어떤 독해력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나름대로 세계를 찾아가는 것 이게 학습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굳이 아주 뭐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교과서 그다음에 무슨 뭐 참고서, 사전 뭐 이런 형태의 아주 고전적 의미의 학습 방법만을 고집한다라면 그건 지겹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사전만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특정한 잡지를 통해서 뭐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또 영화를 통해서 팝송을 통해서 외국어 공부를 좀 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의 그 외부적 그런 문화적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생기는 학습적인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뭐 크다고 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하면서 또 채팅을 하면서 또 다양한 그런 서핑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혹은 뭐 만화나 또 자기 나름대로 웹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책이 아니라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책을 접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아주 오래된 우리 교훈이 있잖아요. 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보면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 또는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 등을 보면서 편안함과 어떤 익숙함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도 그런 어, 것에 좀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해지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은 뭐 드물지만 뭐 고수업 치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또는 뭐 혼자 앉아 갖고서 막 술을 막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런 고뇌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뒷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그런 영향은 또 다른 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일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몸소 어렵지만 실천을 해라. 부모가 책을 보고 부모가 독서하고 또 짧든 길든 글을 좀 쓰는 것을 일상화하는 요런 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일상화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공부하는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의 필요한 요소다. 나는 누워 가지고 피곤하니까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죠. 또 뭐 하루 종일 가사 노동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충분히 압니다. 힘들어서 누워 있으면서 "야 빨리 너 시험 공부 좀 해. 숙제해." 이러고선 또 텔레비 보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모범을 보여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잡지책을 하나라도 들적거리면서 예를 들면은 얘야 너도 빨리 숙제 다 하고선 같이 우리 뭐 밥 먹자. 뭐 숙제하고선 우리 뭐 놀자. 뭐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우리 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 같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돼요. 뭐 어린아이든 나이가 크든 자기 세계 속에서 가진 상상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충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슴속에 품은 것을 뭔가 얘기하고 싶거든요.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거를 황당하다고 "너는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가서 숙제나 해." 이런 자세로 나오면은 소통이 공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다 오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샛노랗대."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야, 무슨 하늘이 샛노래 네가 뭐 어지러워서 헛것을 봤겠지. 이런 자세면 안 돼요. 그래? 어떤 점이 그랬냐? 뭐 구름이 그랬냐? 하늘이 그랬냐? 뭐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신비로움 또는 어떻게 보면 상상의 나라를 펼려고 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주는 그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끌어가주지는 못할지언정 끌어가주는 건 뭐냐면 이 카운셀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논리적 구조를 중간중간 단절된 것을 잘 자연스럽게 이어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카운셀링의 핵심이거든요. 상담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도 일종의 그런 상담 역할을 하는 거죠. 인생 선배로서 또는 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단절시켜 버리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상상력이나 호기심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이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연속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죠. 상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상상력, 호기심, 관심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들어주고 그것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경험적 그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경청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 이런 리액션. 아, 그랬어? 그렇겠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도만 해줘도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신이 나거나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역량이 성숙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상력을 좀 허황돼 보일지언정, 그렇죠.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그 지적 성장 과정에서 봤을 때는 허황된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우주 자체가 허황된 건데 그것을 잘 이렇게 경청해주면서 또 그거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경청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뭐 이게 자녀 교육이 같지만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제 대인 관계, 우리 사회적 관계하고 또 비슷한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하는 걸로 가름해 주시길 바랍니다.